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최경영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진행하면서 최 기자가 하시는 것 이상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최경영의 정치본색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불임명,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불임명은 명확하게 위헌이다라고 했고요. 자, 위헌이지만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그 주문은 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요약부터 해주시죠. 우선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에 대해서 국회가 333 원칙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9명 중에 3명을 구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거부 행위가 그 권한을 침해한 격이다. 그래서 위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서 뭐 법조인 누구를 길 가다가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혼란을 위헌적 상태로 더 유지 강화시켜 온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후반부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각하가 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보고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 간의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위헌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건 바로 잡아라 라는 그런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 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변 그리고 여당에서 계속 어떤 압박성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본인의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취지의 결정,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 권한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임명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오늘도 아마 그런 취지의 입장을 내고 또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 그런 임명을 하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겠죠. 쟁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뭐 고민거리가 좀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중간에 예를 들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냐, 좀 딜레이를 시키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는 뭐 아직은 좀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나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기에 언제 그러면은 임명할 것 같습니까? 뭐 평론가시니까 예측을 좀 해주시면.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오늘이라도 임명을 할 수 있다? 오늘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네. 한다. 네. 오늘 한다 이렇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는 예상을 하셨고, 자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그 임명하지 않았던 행동 자체가 네. 위헌이다라는 확인을 받은 거니까 네. 당연히 그건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직무유기냐 아니면 직권남용이냐,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남용이냐 직무유기냐, 이것은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난 그러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에 대해서 최상목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은 형사적으로 사건화해서 이 사람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직무유기의 대상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직무유기가 맞죠. 그동안에도 헌법이 부여한 재판관 임명에 관한 그 형식적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거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요, 권한쟁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와도 흩뜨릴 수가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또 한 번의 직무유기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형사로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탄핵을 또 청구할 수가 있고 그 탄핵은 명백하게 인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리라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탄핵 심판이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결정문만 나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8명 현재 체제에서도 심판을 못 내리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에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8명이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뭐 최상목 대행이 저는 뭐 2, 3일 안에 임명을 하리라고는 보는데 과연 구인 체제로 변론을 다시 갱신해서 또 한 번 변론을 열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까지 결정에 구인 체제로 참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은 이미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와서 또 기록 보고 또 의견 내고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는 이제 9인 체제로 가는 요 방안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로 윤석열 탄핵에 직접 참여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누고,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위헌적인 행동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 탄핵이라는 방법은 국회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직무유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민심은 명확하게 최상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을 혼내줘야 됩니다. 네, 예. 아주 혼내줘야 되고 그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예, 그 무슨 아파트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한번 혼을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혼을 내가지고 아주 박살을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예. 마음으로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아주 뭐 헌법재판 제가 이 민중의 아주 힘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예, 뭐 그렇게 하시니까 시원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2, 3일 안으로 뭐 오늘 임명하든 내일 임명하든 임명을 해버리면 그 면책이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제 임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의 문제는 요거는 이제 좀 변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별도의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한 거에 대한 절차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이런 절차를 안 간 거지 않습니까? 안 간 거를 둔 것이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여러 가지 뭐 말로는 뭐 이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임명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가 탄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임이 명백할 때 그것이 중대할 때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결론까지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탄핵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라는 결과까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올바른 이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들 지금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 그러한 발언들인 거 아주 위헌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민중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겠다? 그럼 최상목 대행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아니 법 위에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켜가지고 법 위에 서겠다고 해서 지금 구치소 가 있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도 구치소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고 이게 친이 쿠데타라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최상목 대행이 많은 법률 위반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인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내의 레드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
그럼 최상목 대행은 이제 앞으로 무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또 불복하자고 지금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란의 선전선동으로도 의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먼저 국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전 윤상현 의원은 배지를 떼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식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은 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부 자율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라고 아직까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제 논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신 변호사 즉시 임명하라고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위원이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럼 즉시 임명하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 임명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판결문이 결정문이 나왔으니까 예. 아마 그걸 검토하겠다라는 이유로 하루 이틀은 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을 좀 보면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는 즉시 임명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간을 볼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임명을 안 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전 임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오늘도 바로 임명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시간이 끌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말로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안 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더 끈다. 이러면 조바심이 나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인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저 굉장히 화를 참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다 이걸 다 그냥 막 찢어버리고 싶은데 네. 이러한 화가 나지만 문제는 오히려 임명하는 거를 꼼수로 오히려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사실은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꼼수 아닙니까? 그 하루 이틀도 이틀이지만 뭐 일주일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는 이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이제 평의를 하고 이제는 자 언제 그러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종의 비밀 회의에 들어가 있는 뭐 제가 비유하자면 실제 비밀 회의인 거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비밀 회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제는 8명이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를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 교황 선출식의 어떤 뭐 제가 비유하자면 그러한 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결론이 막 나올 때쯤 해가지고 대충 뭐 이게 정리될 때쯤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예를 들면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에 결론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수 없겠냐고 임명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해버린 다음에 윤석열 쪽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으니까 마은혁 재판관도 이 같이 참여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이 완전체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9명이 안 된 상태에서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상황에서 9명이 됐는데도 8명에서 결론 내리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눕기 시작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러면 9명에서 결론을 또 내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고 이분한테 그동안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브리핑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을 낀 평의를 또 한 번, 두 번 열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일정이 여기서 뒤로 또 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꼼수를 또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은 온갖 꼼수를 지금 다 동원하니까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꼼수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는 과연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정말 꼼수에 꼼수를 막 거듭하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최상목이 이제 대세가 정해졌다.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부리면서 끝까지 국힘 윤석열 편을 드는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 꼼수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저는 상당히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결국 이게 수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8명 체제에서는 사실상 반대표가 3개만 나오면은 이제 인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네. 기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가면 3명만 반대해도 안 되고요. 그럼 6대 3이니까 인용이 되니까 4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굴리겠죠? 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아 이거 마흔역 재판관 한 명 더 추가됐을 때는 오히려 그 정족수 면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계산을 말미잘보다의 위의 지능을 갖고 있으면 다 계산이 끝나는 네, 거기 예. 때문에 굳이 저는 그런 뭐 꼼수로 해도 본인들한테 이득이 돼야 꼼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리하다 생각해서 아마 그런 생각은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우려는 뭐냐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수가 더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긁어부스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해도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작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최대한 줄어들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임명을 통한 하나의 또 변수, 이것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로 활용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최상목 탄핵이 답이다라는 의견 주시는 우리 이피주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쓰는 것이다. 이거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하리님, 은퍼제님, 그리고 최봉님, 범지기님 그 꼼수 쓴다에 한 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일단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9명 체제가 되면 탄핵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하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임명이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한 번 더 여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내지는 이제 소송 지휘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구인 체제가 아니면은 결정을 못 내리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7명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표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인 체제로서도 6대 2만 나와도 인용이 되고 내지는 8대 0으로 지금 파면 결정을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마흔역 재판관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을 끼워줄 거냐 말 거냐는 한번 헌법재판소가 내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는 이거죠.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됐고 심리의 성숙도라고 하는데 이 심리 성숙이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와서 또 재판 변론을 갱신하고 또 갱신했을 때 또 문제를 삼고 또 변론이 길어지고 이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 탄핵 심판의 지연도 상당한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역량을 해서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분을 꼭 이 결정에 참여시키지는 않고 지금의 8명이 일단 결론은 내리고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판결해야 될 거 많거든요. 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가 성숙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흔역 재판관이 오늘 내일 임명이 된다면 그 심리에는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사건을 좀 분리해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말씀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명이 되었는데 이 재판에 참여 여부는 임명된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8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열어서 평의로 결정을 하는 거죠. 만장일치로 넣어줄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한다. 평의로 결정해야죠. 둘 다 가능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는 그 임명이 지금 됐으면 내가 말씀하신 오늘부터 대로 권한 행사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평의에서 이대로 그냥 가겠다. 이 8인 체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결론 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마흔역 재판관이 본인이 이제 그 내부에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지금 심리가 충분히 성숙했고 등등의 이유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가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뭐 이걸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둘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거는 소송지휘권의 차원에서 이거는 결론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면 되는 것이고 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8인 체제에서 결론을 그냥 빠르게 내리느냐 아니면은 뭐 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결적인 체제에서의 어떤 그런 결론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느냐는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8인 체제에서 결론 내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저쪽에서 시비를 못 거는 이유가요.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도 박근혜 대통령 때 8인 체제로 냈기 때문에 이거 뭐 시비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꼼수의 가능성이 제가 낮다고 얘기한 게 9인 체제가 되잖아요. 본인들한테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거 네. 파면을 지금 하지 말자 기각하자는 얘기인데 마흔역 재판관 들어오면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가 그럼 4명으로 하나를 더 끄집어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성향으로 봤을 때 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 3명이 이제 조금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내지는 뭐 탄핵에 좀 기각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럼 한 명 더 잡아오려면 김영두 재판관까지 와야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오늘도 그래서 저는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그 김복형 재판관도 오늘 결정을 보시면 이분들 의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도 권한쟁의 할 때도 만장일치로 위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위헌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분들이 오늘 별개 의견으로 3명이 내긴 냈어요. 그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권한쟁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의장 혼자 있냐. 여기에 대한 별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기존의 탄핵 심판 때도 별개 의견 많이 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가긴 가는데 우린 좀 격가지로 가자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해주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딜레마인 겁니다. 이거를 또 마은혁 재판관 넣으라고 시비를 걸고 변론을 열면 좋은데 열면 이제 4명이 반대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전례가 있고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이 부분은 문제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꼼수 얘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잖아요. 말씀하신 게 뭐 몇 대 몇으로 해서 기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윤석열을 제외하고 윤석열만 딱 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동의하는 거의 뭐 몇 명 빼놓고 동의하는 거는 8명이 모여서 평의하면은 8대0 될 때까지 평의한다예요. 네. 8대0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불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꺼리만 남겨놓는 거여서 예를 들면 8대0으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왜 마은혁은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빼고 했습니까로 불복할 것이고 마은혁을 집어넣었는데 마은혁 재판관 집어넣어서 9대0으로 결론 냈다. 그러면 마은혁까지 포함해서 좌파 판사들이 뭐 마은혁 재판관이 제일 그중에 좌파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이 좌파 판사들이 낸 결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을 불복할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불복의 거리를 빌드업하는 그러한 꼼수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8명 체제로 그대로 간다라고 평의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나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8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8대0으로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그냥 가자. 그리고 마은혁이 기피를 하든 아니면 배제를 하든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8인 체제로 가자 아니면 9인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됐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까? 뭐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헌법재판관들도 다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을 불러다 놓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8명일 때 9명일 때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떤 이 선택을 했을 때 각기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꼬집어 가지고 최대한 일정을 딜레이 시키는 게 윤석열 측의 전략이다. 또는 이 결론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이것의 불복의 어떤 그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위헌적인 어떤 그러한 결론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 정도의 공감대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것을 최대한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비판을 받을 각오하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명 체제로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위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하고 한 번 정도의 한 번 정도의 심리를 더 열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안전하다 안 하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예. 뭐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는 있지만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탄핵 심판을 더 장기화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네. 거기다가 변론 기일이 더 길어질수록 이게 지금 변론을 위해서 변론을 더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필요는 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면은
더 많은 국론 분열과 더 많은 정치 투쟁의 장을 열어주는 효과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정도의 판단력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심리가 성숙됐고 마은혁이 끼든 안 끼든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은 그냥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뭐 회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평의를 통해서 이건 8인 체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8인 체제에서 저는 뭐 담담하게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파면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의심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윤석열의 이 친이 쿠데타 이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최상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권한대행으로서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정 내린 것 당장이라도 지체 없이 바로 최상목은 임명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으로 그리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질문 중간에 왜 제가 진행하는지 물어보는데 정말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최경영 기자가 하루 방송을 휴방하게 되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방송 시청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전환기를 비롯한 지금 극우 세력들이 국회에서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할 정도의 강한 표현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각하 반드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통합되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세 가지 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 안에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으로서 편향된 재판관들이 있고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그 이상희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그 황필규 변호사로서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재판 회피를 신청해야 될 사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들이라면 허영 교수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 허영 교수님의 책을 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1인자죠. 그분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인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재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한다면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주저리 이야기하니까 뭐 다 듣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게 탄핵의 정당성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걸 국회에 나와서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저거 소통관 기자회견 잡아준 의원을 전 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윤상현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뭐 그거는 뭐 확인됐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국회라는 게 공론의 장이고요. 예.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논의가 있고 수용 불가능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거를 저희 소통관 와서 하면 됩니까? 국가보안법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저 끊임없는 지속적인 저 불신 조장 그리고 재판을 불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저는 정치적 선동 저기에 대해 가지고 공론회장에 마이크를 대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키는 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자는 국회에 국민을 대표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 거고 지금 주장하는 게 얼마나
좀 철이 없습니까? 아니 그 동생이 그런 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뭐 탄핵을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 영향을 다 받습니까? 그 남편이 그 공익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변호사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희수 재판관이 국회 측을 대리한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헌법재판관들을 아주 그냥 모욕하는, 아주 그냥 바보스럽게 모욕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정말로 테러를 일으키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 전한계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손모 목사 아닙니까? 그쵸? 전현보 목사죠. 세계로 네. 교회죠. 예. 네, 뭐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이 큰 집회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는 그러한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식의 얘기를 뭐 그 전에 뭐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냥 뭐 그런 얘기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 서부지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완전히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전무후무한 상황을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도 왜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다, 발부가 되었다. 그 발부한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무슨 뭐 우리법 연구회의 무슨 소굴이다. 이래가지고 박살낸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논리를 또 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큰 네.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지금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협박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사진에서 여러분 윤상현 의원이 그 뭐 김진홍 목사 뒤에 저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저 자리를 일단 이제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소통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이제 지금 뭐 다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손현보 목사와 세계로 교회 윤상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윤상현 대선 출마한다. 대선 출마 결심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제 소문으로 도는 얘기라서 예. 뭐 사실은 지금 뭐 윤상현 측이나 저 친윤그룹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속마음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 추론해 보자면은 아마 대선에 좀 뜻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저 손현보 목사나 정강훈 세력들의 그 당원들 그 밑단의 민심을 좀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광화문파는 김문수 쪽으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세그러 교회의 손현보 목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의도파는 윤상현을 대선 후보로 밀고 한번 가보자라는 계산이 밑에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현 의원이 저 자리에 있는데 어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직접 만나서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번에 공천관이 확실하게 개입을 했다. 그런데 당신이 공관위원장을 알고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아예 잡아뗐다는 겁니다. 자, 윤상현이 실제로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녹취로 나왔거든요. 근데 윤상현은 왜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예. 그럼 뭐 진실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윤석열 목소리가 나오고 윤상현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 전화 자체를 받은 게 없다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뭐 일단은 부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은 녹취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애초에는 윤석열이 자기가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할 때 나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추가로 밝혀진 녹취를 보면 뭡니까? 정확하게 윤상현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현이가 뭐 김상현이겠습니까? 박상현이겠습니까? 그 녹취도 윤상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는 명태균 씨한테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한다라고 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녹취를 보면은 이 미르라고 얘기한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윤상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김영선 얘기를 했구나, 이 규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을 볼 때 만약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이 수사를 할 수가 있으면, 수사를 딱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그 통화 기록이나 통신 기록이나 이런 거를 뒤져보면은 윤상현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수사기관이 뭐 하려고 하는 듯한 뭐 모양새나 이런 걸 취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이 나는 대권주자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걸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손을 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특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뚫어야 되는데,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명태균 특검은 보수 개멸 특검이다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반대해서 이건 똘똘 뭉쳐가지고 최상목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지금 요청한 상태고,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똘똘 뭉쳐갖고 막아내자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대선 출마해가지고 대권 주자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막히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돌아오면은 특검도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쨌든 다 이해관계로 요렇게 저렇게 뭉쳐있으니까 요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방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선 국면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실제로 국힘을 흔들면서 대선판 주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행동인 게 결국 민심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의도파랑 광화문파가 아까 싸운다고 말씀하셨고, 뭐 정방훈 소년보 둘이 싸우는 건데 그냥 자기들끼리 밥그릇 가지고서 내가 해먹을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며 국민들 중에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싸우고 있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찰 뿐이거든요. 저는 지금 저게 뭐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저 국민의힘 세력들, 내란 동조 세력 내지는 수구퇴행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전 이번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압도적인 차이로 돼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개혁의 동력으로 전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개혁의 첫 단추는 저 수구퇴행 세력들을 공적인 역할에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는 것이고, 저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뭐 김문수를 밀고 윤상현을 밀고 하지만 열심히 밀고, 그것이 오히려 보수 내부에는 분열의 에너지로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의 에너지로 쓰여서 이번만큼은 아예 압도적인 차이로 저는 정권 교체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과 국힘 후보 간의 경쟁이 어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론 실질적으로 조작을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좀 이따 여쭤볼 텐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착시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건 착시가 아니라 현실인데요. 예. 그 현실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탄핵 대선 때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뭐 안철수 의원이 그때 국민의당 호남 기반이었기 때문에 뭐 절반으로 나누고 한다면 그때도 거의 5.5 대 4.5 싸움이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5.5 대 4.5가 아니라 5 대 5 싸움이 될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뭐 지금 장외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 5로 그럼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결전을 붙을 때 그 말씀하신 전제가 예, 맞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5대 5는 맞는데 민주당 쪽은 초결집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확장 전략을 쓸 겁니다. 근데 이쪽은 5는 맞는데 이 50%를 가지고 서로 지금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마치 피자처럼 4조각, 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에서도 경선을 치르고 나면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당은 경선 후유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선은 지는 건데, 그 다음에 누가 이 보수라고 불릴 수도 없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 수구퇴행 세력의 파이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아마 이런 주도권 다툼의 그 사파싸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보 없는 전쟁을 할 겁니다. 그 지금도 저기 보시면 뭐 김문수, 윤상현 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경선을 치를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경선이 쉽지 않겠다 싶으면은 아예 한 명 정도는 나가서 장외에서 윤석열 후보로 뭐 국민 후보라고 이름을 낸다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열되고 더 쪼개지는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거라서 저는 뭐 대선 국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이게 최근으로 가까이 오면서 더 이제 심해진 현상인데 일단 첫째로 착시가 있긴 있습니다. 착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여론조사에. 근데 이 착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착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으로 이제 오면 올수록 이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좋아서 야 국민의힘 지지해 이렇게 답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 답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이제 답하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답하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개판을 쳐도 민주당이라는 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해버리는 응답하는 요청이 저는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적 경향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진영 논리가 꽤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영의 지지를 대선 후보가 대권 주자가 얼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이 보수 유권자층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수 유권자층 전체 중에서도 지난번에 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만 보수 유권자층 전체 중에서도 윤석열은 탄핵될 수밖에 없었어. 그건 인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층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아쉽고 안타깝고 뭐 이런저런 점이 뭐 야당이 뭐 너무 했고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긴 하지만 윤석열 탄핵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결국은 하는 대권 주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수의 파일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상대편에 있는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탄핵은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 보수 유권자층은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된 채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요 조건을 극복할 거냐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다른 큰 진보 진영에 해당하는 다른 이제 정당들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한테 가느냐의 문제가 지금은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이 지지율이 이제 좀 흩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쪽 진영은 범민주당 진영은 이재명 후보가 뭐 최종적인 후보가 될 것이냐 우리 여기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제가 이 시점에 확정적으로 뭐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 후보로 모이는 에너지가 보수 진영보다 훨씬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당 지지율이 뭐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뭐 요걸 가지고 대선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논리 구조를 그냥 가져오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보탤게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때 정당 지지율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갤럽 기준입니다. 10월달에 34대 34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고요. 34대 33 민주당이 1% 앞섰고요. 32대 35 국민의힘이 3%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5대 5였어요. 네. 근데 실제 결과 어떻게 나왔냐? 이제 강서구 하나의 예지만 56대 3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교훈 후보 지금 구청장 됐고 당시 김태우라는 아주 엉망인 후보를 갖다가 공천을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정당 지지율은 그때도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네. 붙어 있습니다. 총선 때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선이라는 건 인물 경쟁력과 구도거든요. 그리고 바람인데 뭐 바람은 말할 것도 없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진압에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고 인물도 이재명 대표와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도죠. 여기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는데 이쪽은 각자 주도권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오더라도 내부 결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사례가 여기는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강서구청장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그 좋은 표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국힘 지지율은 더 깨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오히려 범야권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내용이 계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대선으로 갈수록 한쪽은 정치승리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고 착오할 것이고 한쪽은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함으로써 오히려 표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주제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조선일보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의 정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조선일보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힘이 있어서 지금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행동까지 하려고 뭔가 계획을 수립했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그 내용 김건희의 목소리 잠깐만 짧게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제가 이제 좀 여쭤보는 것이 김건희까지 저렇게 공격을 했다. 한동훈을 키우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뭔가 작업을 했다. 정보를 받았는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것을 사장을 시켜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극우 유튜버들도 지금 조선일보 절도운동에 나선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의 운명과 관련된 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언론사가 언론의 타이틀만 달았다고 언론일 수는 없겠죠. 하는 행동들이 지금 뭐 김건희의 육성만 나왔습니다만은 대략 짐작하건대 어떤 명태균의 USB를 가지고 사실상 그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이걸 전달하는 사실상 그 뭐랄까요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언론의 법미에 들어가지 않은 건 너무나도 명확관화하고 저런 식의 언론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온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을 밀었다. 뭐 조선일보가 한동훈에 대한 뭐 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둘 사이에 뭔가 언론사가 누구를 미느냐를 가지고 지금 김건희의 그 심기를 건든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목숨 걸고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앞으로 이 보수 언론을 둘러싼 이 지형도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이제 주진우 기자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미인 형사적 책임을 다 묻겠다고 이제 내놓고 있던데 저게 이제 싸움이 쉽게 이렇게 주저앉거나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 이제 언론의 윤리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거는 네. 아주 뭐 자기들의 뭐 언론 윤리와 무슨 뭐 취재원 보호를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 말씀을 이제 어제도 드렸으니까 다시 뭐 네, 재론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전에 이제 뭐 언론개혁 운동 이런 거에 조금 이제 발을 걸쳐본 입장에서 정권하고 언론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박근혜 때 싸운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기억을 뭐 다들 뭐 잘 하고 있으시겠지만 조선일보하고 우병우가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사실은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농단이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의 어떤 하나의 고리로서 이제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병우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뭐 우병우와 이석수와의 대결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과정으로 간 게 있는데 그때도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권이라는 게 정권이 이 임기를 풀로 채워봐야 5년 아닙니까? 이 정권에 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수단이라는 게 결국은 5년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라는 이 집단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 언론 재벌이라는 저는 굳이 언론 재벌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그런 집단인데 이 집단의 뿌리 굉장히 깊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렇다고 하면은 김건희가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좀 싸움을 걸어서 지금 싸워왔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극우화된 이런 이 집단들이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심대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무너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여전히 이런 정권과 조선일보의 대결 구도에서 결국 일시적으로 조선일보가 고개를 숙이거나 결국은 이 정권에 결국은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는 거는 조선일보였다. 네.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뭐
저런 이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저께 한동훈 출판기님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예. 뭐 상당히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책이 뭐 10만 부 정도 팔릴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뭔가 좀 기세를 얻어서 좀 이렇게 진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것도 아까 언론에 대한 평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한계점들이 너무나도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역할로 누릴 건 다 누렸다가 이 개헌 국면에서 일부 평가를 받는다는 거 외에는 이분에 대해서 더 평가할 게 없어요. 정치인의 역량으로 놓고 보면 빵점입니다. 근데 지금 인기는 있어가지고 최근 10만 부 팔면 그건 대단한 인기죠. 근데 거기까지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대선 주자가 전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고 해도 별로 저는 큰 정치적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유의미한 카드가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쨌든 뛰어들었으니까 경선을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어제 100분 토론에서 바로 디스를 놓긴 했지만 마지막에 후보가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국힘 쪽에 있는 후보들은 원팀을 만들어서 대선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분위기로 보면. 그러니까 어렵겠죠. 네. 안 되는 거죠. 어렵겠죠. 이게 한동훈도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 낸 걸 보니까는 계산이 영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팀이 된다라는 전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을 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은 확정된 상황에서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했고 본인이 계엄을 해제하는데 이제 일조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어쨌든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인생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비판받을 일이 굉장히 많고 검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많지만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잘한 부분이에요. 계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역할을 하고 그거는 잘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본인의 양심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여기서 내가 고민한 결과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걸 밝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책의 내용이 아주 황당합니다. 책의 내용이 황당해요. 뭐냐? 내가 그렇게 윤석열에게 굉장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의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재명의 계엄을 우리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계엄을 먼저 해제를 해가지고 정당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논리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지금 경선에서 자기를 배신자로 딱 찍어놓은 그러한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갖고 오면서 결국 이재명 상대할 사람은 나 아니냐? 나 제일 잘 싸우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요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팬층을 일정 정도 복구하는데 요거를 상당히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을 약화시키려는 건데 그러나 겨우 그 정도 논리로 배신자 프레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지만 당장 먹잇감이거든요. 당장 이 윤석열 팬층의 이 표심을 노리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 한동훈 때려가지고 한동훈한테 열심히 배신자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훈 배신자를 때리는 나를 굉장히 부각시켜야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만세를 부르짖지는 않더라도 한동훈을 때리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어쨌든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때리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동일 포지션에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라든가 이런 기조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지지층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한동훈 지지층 떨어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분열하는 것이고 이렇게 산산조각 난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화와 분열을 좀 구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분화입니다. 분화. 당이 갈라지는 듯한 분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분화일 때는 MB도 정권 잡았고 박근혜도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지금 한동훈 정도의 저는 인기 기반이 아니고 어떤 세력적 분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면 그 양이 되면 이건 분화로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분화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분열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아마 날이 갈수록 급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지자들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인기 기반이니까 뭐 엄청 될 것처럼 저렇게 되잖아요. 반기문도 그랬습니다. 될 것 같은 사람들 모여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을 반대해서 또 한 번 해먹겠다고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 낙하산을 지금 갖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뭔가 지금 자기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앞으로 이거 거품 꺼지는데 3달 아니면 꺼집니다. 거품이 꺼지면요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유의미한 세력으로 안 봅니다. 석 달 안에 꺼진다고 하면은 대선 거품이 끝나고 꺼질 겁니다. 대선 끝나고 꺼진다는 겁니까? 일단 대선까지 완주는 하겠죠. 뭐 네. 경선에서 단일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완주는 하겠지만 추후에 저 한동훈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들이 과연 분화의 과정에서 어떤 덩어리 있는 정치 집단으로 발전될 것이냐, 네. 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거나 번데기를 벗어서 나방이 돼야 되는데 번데기 상태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왜냐면 정치인이 Y와 하우와 왓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정치하고 누구를 대변한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하우, 방법론도 없고요. 왓, 뭘 하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엄의 뒷이야기, 내가 겪고 들은 거. 뭐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이 보도가 다 나가가지고. 그냥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나올 뿐입니다.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Y, 어떻게 바꿀 건지 하우, 뭘 바꿀 건지 왓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성찰하고 채우는 다음에 뭘 하겠다가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맨날 이조 심판론 노래만 부르다가 김건희랑 문자나 주고받고 들키고 뭡니까 이게? 이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총선에서 실패한 프레임 똑같이 들고 나오는 한심하죠, 거지 한심해. 않습니까? 또 이재명 심판론 요거 하면서 김건희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 이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선 나오기 전에요. 댓글 그 게시판 한 거 있잖아요. 그 누가 했는지 먼저 밝히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가 조만간 또 나올 겁니다. 게시판 그때 하다가 내란 때문에 싹 묻혔어요. 그거부터 답하고 나와야지. 본인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기회가 오니까 책 많이 팔렸다고 대통령 해보겠다? 아이, 그렇게 치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다 대통령 해야죠. 완전 재방송인 게 말씀하신 대로 그 게시판 문제도 만약에 또 말을 하면 그것도 재방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 하는데 이미 바로 전에 비대위원장 너 해라 시킨 다음에 시키자마자 바로 너 사퇴, 너 사퇴라고 한 다음에 아 잘못 알았어. 사퇴하지 마. 라고 김건희한테 문자가 와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김건희 문자 논란이잖아요. 다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팩트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김건희 문자 얘기 똑같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뭐 계엄령 선포할 거야. 이게 이제 이재명 심판론이잖아요. 이조 심판론 똑같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가 이 책의 내용이다.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전 아직도 엘리트 검사 출신의 인식을 못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본인이 검찰 단계에서 언론 주물럭했듯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가소롭고요. 국민 알기를 뭐로 알길래 내란 DNA를 공유하는 저자들이 또 한 번 검사를 앞세워가지고 이 정권을 잡아보겠다라는 저 시도 자체가 너무 가소롭다. 책을 쓰려면은 보수의 종말 정도는 써야 된다.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처럼 써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국힘은 뭐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도 요즘 설자를 좀 많이 잃어버렸고.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지금 저렇게 하더라도 효과 없을 거고. 제가 볼 김문수로 때는요, 갑니까? 오세훈 시장을 일단 밀어붙일 것 같아요.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뭐 예. 아직 유죄냐 이러면서 그냥 우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오세훈으로 밀 것 같고요. 거기에 변수는 이제 김문수죠. 그러니까 김문수와 윤상현이라는 이 장애 보수가 갈라지면 뭐 그건 당연히 오세훈이 되는 거고, 예. 둘이 또 힘을 모아서 한번 오세훈을 치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그거는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자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윤상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뚝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되는 게 소년보, 세계로 교회, 그리고 여의도파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자 극단적인 장외 세력도 분할을 한다. 그랬을 때 김문수가 계속 치고 나가느냐. 오세훈 그러면 뜰 수 있다. 홍준표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의 좀 존재감이 확 없어졌는데 누가 후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주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을 뭐 미는 기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세훈을 만약에 요게 평소대로의 이제 셈법이면 오세훈이 되는 게 맞죠. 예. 오세훈이 돼야 될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외 변수가 지금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 큰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근데 그 3월 1일 날 하는 집회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모처럼 같이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실은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사실은 수뇌부가 싸우는 것이지, 그 집회에 참가하는 그 뭐 자기들끼리 몇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다 조직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경선 요이 땅 했을 때, 뭐 요이 땅이라는 용어는 죄송한데, 정확하게 이쪽 소년보 쪽 몇만 명은 윤상현 찍고, 이 광화문파 몇만 명은 김문수 찍고,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김문수로 쏠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건 계산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 나누니까 오늘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매우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14,000분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서 동시 접속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하늘님, 윤S님, 그리고 김사카님 모두 고맙습니다. 벨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하평파님, 김마룡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려야 하겠는데요.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뉴스에서 약간 밀려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하원에서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을 종전선언으로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정말로 민주 진보 시민들이 10년 동안 노력해서 저런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최강철 대표라고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면서 뭔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함께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세 번째 평화법안 발의였는데 무려 33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라고 해서 역사적 의미가 더욱더 큰데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라는 단체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사무실을 개설하고 더욱더 가열차게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최강철 대표를 비롯한 미주 민주참여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3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자, 저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아서 싹 다 비교해 주니까 비교원이고요. 최대 108만 원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혜택도 드리니까 여러분 인터넷 교체하실 때 꼭 인터넷 비교원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는 산삼순백 광고입니다. 광고 나가고 난 뒤에 판매량이 매우 많이 늘었다. 그리고 고객 후기가 10,000건이 넘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666-1080 산삼순백인데요. 자, 2월에도 온가족 겨울 건강관리 하실 때 산삼순백과 함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2월달 행사로 1+1 그리고 사은품 추가 증정까지 있으니까요. 꼭 좀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66-1080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경영 앵커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본색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은기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더 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